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86번가입니다. 지난주 자산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그 전주가 아무래도 고용주간이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물가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가 위주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근에 B2가 문제가 됐었잖아요. SG증권발로 해가지고서. 근데 B2에 대한 우려는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때 제일 많이 B2가 늘어났던, 그러니까 신용융자의 기준입니다. 잔액이 26조까지도 늘어났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약세장이 되면서 16조까지 줄었다가 최근에 20.4조까지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SG증권발로 이 신용융자 잔액이 좀 많이 줄어들면서 순식간에 열흘 사이에 1.6조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저 수준 대비해가지고서 이 정도면은 사실 증시가 반등한 거 정도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실 B2가 그렇게 지금 문제된 수준인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최근에 은행 대출에 대해 가지고서 말이 많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왜냐하면 신용경색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인데요. 은행 대출 태도가 그래서 이게 분기에 한 번 나오거든요. 이 자료가 꽤나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보시면은 대출 태도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변했습니다. 그전 분기 44.8%에서 이번에는 보수적으로 보는 쪽이 46%로 변했습니다. 더 강화가 된 거죠. 그런데 이 데이터가 나오고서 별로 그렇게 시장에선 반응이 없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몇몇 기관들에서는 굉장히 많이 보수적으로 변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는 60% 이상으로 이 수치가 급등하지 않았을까. 라는 좀 부정적인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 SVB 문제가 터진 게 3월 8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1분기 3월 고 이제 SVB 사태가 들어간 대출 태도다 보니까는 좀 더 보수적이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뭐 보수화가 더 되기는 했지만은 문제시 3월 정도는 아니었다. 그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인데요. 최근에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높게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려를 자아낸 바가 있죠. 근데 요번에 나온 뉴욕연은 기대 인플레이션은 다시금 좀 내려가는 모습이 나와가지고서 아직까지는 울퉁불퉁 범피하지만은 하락 추세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요일날 우리나라에서는 전기료, 공공요금 인상안 발표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 빠르게 떨어져 내려가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기료나 공공요금의 인상을 막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내려올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 부분에서 인상이 발생하면은 우리나라 물가가 다시 재차 상승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숫자를 보여드릴까 해요. 전기료의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물가에서 가중치로 1.55%를 차지합니다. 도시가스는 1.27%를 차지를 하고요. 근데 보시면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아마 통신을 저는 정부에서 건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최근에 이거를 손대가지고서 물가 안정화에 기여를 한 바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도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79%로 전기료나 도시가스보다 더 큰 게 현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복합 요금제 이런 걸 제외하고 순수하게 휴대전화만 놓고 보면 얼마냐? 3.12%. 역시나 다른 요금보다 큽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료의 안정,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의 안정을 꾀해가지고서 전기료나 도시가스를 조금씩 인상해 나가는 방안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정부에서는 그렇게 해서 물가가 좀 안정되도록 하지 않을까. 그런 정책을 펴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상위권에서부터 나래비를 쭉 가중치를 세워보시면 아주 최상위권에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주거비보다도 더 높은 건데요. 교육비입니다. 교육비가 7%를 차지를 해요. 초중고 관련해가지고서 3%가 넘고요. 그리고 사립대학교 납입금이 1% 정도가 됩니다. 반값 등록금, 등록금 동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 그렇듯이 다른 쪽에 제가 볼 때 요금을 어쩔 수 없이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요런 쪽들이 건드리기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요런 쪽을 건드린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물가를 어쨌든 내년 4월 총선 전까지는 좀 낮게 잘 잡고 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전기료가 7원 안팎
혹은 뭐 아무리 높아도 10원 미만 이런 인상을 얘기를 하는데 1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대략 6.7%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그 전기료 비중에다가 곱해버리게 되면은 0.1% 정도 물가 상승 요인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전기료는요, 그 이제 파급 효과가 있어요. 전기료가 올라가면 다른 요금들도 나 전기료가 올랐는데 내 거 물건 가격에 반영해야지. 그런 게 물론 나타날 수 있는 항목이긴 합니다. 근데 그 자체만 봤었을 때는 일단은 영향력이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만큼 크진 않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중국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는데 수출은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이건 좋은 거죠. 중국에서 뭔가 이제 수출이 조금 오더받고 뭔가 물건이 좀 판매가 잘 되기 시작한다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수입도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중국이 우리 걸 좀 잘 사가줘야 되니까. 근데 수입이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여전히 재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출 회복이 일단은 먼저 나타났고 아마도 저는 뭐 시차를 두고서 결국은 수입도 회복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아니었다 이거. 사실 근데 이 자료는 이미 우리나라 수출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4월 데이터인데 우리는 4월 데이터가 5월 1일에 다 나왔으니까 5월 1일에 이미 중국향 수출이 부진하다라는 게 이미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소식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사실 이제 지난주에 뭐 데이터가 나왔다라고는 하지만은 가장 크게 증시에 영향을 준 거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문제였던 것 같아요. 결국에 이거는 데드라인까지 끌고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는 과거에 있었던, 그러니까 2011년에 있었던 그런 아주 험상 굳은 일은 제가 볼 때는 일어날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이유 중 하나는 공화당이 그때만큼 힘이 있을까입니다. 그러니까는 11년도 부채한도 협상을 앞두고서 펼쳐진 2010년도 말에 당시 선거가 어땠냐 하면은요. 공화당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상원에서는 원래 57대 41로 열세였어요, 공화당이. 근데 10년 선거를 하고 나서 51대 47까지 따라갔고요. 하원은 뒤집어졌어요. 원래 257대 178로 공화당이 소수당이었습니다. 근데 193대 242로 대승을 거뒀죠. 그러다 보니까는 심판론을 들고 갈 수가 있었던 거죠. 특히나 이때에는 그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으로 제로 금리에다가 양적 완화라는 초유의 그런 이제 정책을 펼쳤고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의 공공부채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대로 가다간 나라가 망한다. 쟤네는 돈을 함부로 쓰고 있어. 우리 부채 한도 협상 무조건 해야 돼.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더더욱이나 이게 이슈가 되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떠하냐면 작년 선거 결과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은 민주당이 굉장히 선전을 했습니다. 일단 상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유지를 했죠. 하원에서도 대패라 할 줄 알았는데 9석 차이로 이제 아주 근소한 차이로 패배를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공화당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하나로 뭉쳐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내에서도 친트럼프, 반트럼프가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다수당인데도 의장을 선출하는데 굉장히 난항을 겪었었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하원에서 별도로 부채 한도 관련한 안을 올리게 되는데 거기서도 공화당이 가지고 올라왔는데 2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9표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배반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화당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과연 끌고 가기에 적절한 이슈일까? 또 한 가지는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은요. 2011년도에는 왜 그 신용평가사들이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을 시켰을까? 사실 저 때도 합의는 했어요. 근데 너무 늦게 했어. 그리고 너네 이렇게 가다가 큰일 나라고 하면서 신평사들이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을 시킨 거였거든요. 근데 이때는 남다른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 하면은 당시에 남유럽 부채 이야기가 솔솔 나오기 시작을 했었던 시기이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노벨상 받았던 로고프 교수님의 논문이 그 전에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90%까지 갈 때까지는 부채를 내는 게 성장에 도움이 되더라. 근데 90%가 넘어가게 되면 일종의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성장률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더라 라는 논문을 씁니다. 그래서 90% 넘어가는 애들은 다들 이런 식으로 부채를 늘리면 안 돼 라는 거에 논거가 되는 그런 논문이었었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2010년이죠. 미국이 부채 원래는 비율이 정부 부채 비율이 60% 초반대였어요. 그러다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90 쭉쭉 올라가죠.
그러고 나서 2010년, 11년도 부채한도 협상할 때는 90%가 넘어갑니다. 어머, 90%가 넘어가면 성장률이 저해가 된대요, 교수님. 그러니까는 미국이 부채한도 협상을 가지고서 이때는 정말로 지금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싸웠고, 그러다 보니까는 신용평가사에서도 거기에서 겁이 나가지고서 등급 하향이 일어났었던 시기다라고 하면, 지금은 QE에 사실은 사람들이 중독된 거예요. 그 이후에 계속해가지고 그보다 부채 비율이 높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 등급이 강등하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QE라는 게 생각보다 괜찮구나. 그 다음에 코로나 때는 이만큼 늘어도 아니 뭐 필요하니까 늘렸지 뭐. 그 다음에는 놀랍게도요. 지금 문제시 하고 있긴 하지만은 코로나 때 한창 늘렸을 때 대비해서는요. 정부 부채 비율이 GDP 대비해서는 계속 낮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만약에 지금 와가지고서 너네 부채가 너무 많아. 문제 삼으면 좀 뜬금없는 거죠. 야, 너네 문제 삼을 거면 이때 삼지 왜 지금 삼아? 뭐 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도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좀 모든 게 애매합니다. 11년하고 비교를 해가지고서는요. 네.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이슈가 될 거고, 그리고 진짜 뭐 아주 최악의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도 사실은 없어요. 그게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정치의 영역인데. 근데 저의 기본 시나리오는 뭐 으르렁거리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합의를 하고 큰일 없이 넘어갈 것 같다입니다. 다음으로 소비자 물가가 나왔는데요. 물가가 예상 대비 약간 낮게 나왔습니다. 거의 예상치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 나우캐스팅을 더 보시는 것 같아요.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발표하는 이제 예상치, 이제 물가. 여기 보면은 최근에 나우캐스팅이 조금씩 그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컨센서스를 더 믿어요. 나우캐스팅보다. 과거에 보면 나우캐스팅 크게 틀릴 때들이 있거든요. 근데 시장 예상치는 막 그렇게까지 빗나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나우캐스팅 최근에 어땠느냐?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전월 대비해가지고 숫자가 0.37이 나왔거든요. 근데 나오는 0.61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 전년 동기가 실제로는 4.93이 나왔는데 나오는 5.19가 나왔었죠. 이거는 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더 나오가 높게 봤습니다. 그 전월에도 그랬었어요. 실제로는 4.98이 나왔는데 나우캐스팅에서는 5.21을 예상했었습니다. 네. 일단 뭐 컨센이고 뭐 나우캐스팅이고 다 집어치우고 뭘 봐야 되느냐. CPI 발표 하루 전날에 백악관에서 별 코멘트가 없다. 그럼 무난하게 나오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전 더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없었거든요. 그 전월에도 없었어요. 그럼 무난하게 나오더라고요. 뭐가 있으면은 미리 좀 김을 뺍니다. 그거 사실은 이런 거라서 문제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이제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CPI를 쭉 한번 리뷰를 해보면요. 많은 분들이 헤드라인 물가가 더 내려갈 구석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연초에. 왜냐? 에너지, 공산품, 중고차가 이끄는 헤드라인 물가 하락. 이제 한계 온 거 아니야? 뭐 에너지 가격도 그렇게 뭐 안 떨어지고 중고차 반등하던데 물가 하락 제한될 거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식품발 인플레이션이 가장 저평가를 최근에 받고 있다고 봅니다. 식품은요, 실제로 CPI 대비해서 훨씬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 1년간 물가 상승을 이끈 주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10% 넘게 올라갔었어요. 근데 식품 차지 비중이 여러분 큽니다. 13.5%나 돼요. 에너지 다 합쳐서 6.9고요. 중고차 2.7이에요. 둘을 합쳐도 식품을 못 따라갑니다. 근데 이 식품이라는 것이 북미 비료 가격에 6개월 후행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이번에도 실제로 그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훨씬 좀 더 내려갈 구석이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향후에 헤드라인 물가 어디서 내려가요? 라고 하면 식품을 보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은 에너지하고 중고차도 한번 짚어보죠. 중고차 같은 경우에 이 밀린 숙제가 있다라고도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메나임 중고차 인덱스는 저점 대비해서 9.4%가 올랐는데 CPI에 반영되는 중고차 지수는 저점 대비 1%밖에 안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했었어요. 그게 지난달 상황이에요. 근데 이달 상황은 어떻게 됐냐? 마나임 인덱스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점 대비 6.1밖에 안 올랐어요. 그 중고차는 요번에 단숨에 4% 이상 상승하면서 숙제를 해소를 했습니다. 이제 두 개 차이가 없어요. 만약에 중고차가 떨어져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이죠. 저는 중고차 시장의 상황도 작년하고는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공급망 교란이 생겨서 차량 재고가 좋고 그래서 차들이 가격을 올리고 인센티브는 줄이고 그러다 보니 중고차 가격도 따라 올라갔던 시기하고 지금은 정반대라고 오히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도 많이 줄었어요.
에너지 같은 경우 이것도 이제 올라가면 어떡하냐 하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가격은 박스권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 그 박스권이 유지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지금의 요 올라온 에너지 가격 있잖아요. 12월 중순 때까지는 작년 12월 중순 때까지는 지금 가격보다 다 높아요.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로 에너지가 계속해가지고서 요 정도 가격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12월 중순까지는 물가를 하락시키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네. 다음으로 주거비가 저한테는 마지막 남은 아주 그 신경 쓰이는 그런 요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로 물가 관련해가지고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다양한 선행 데이터들을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그 선행 데이터들이 다 잘 작동을 했는데 유일하게 작동을 안 하고 있던 게 바로 주거비였거든요. 집값에 1년 좀 넘게 후행해서 주거비도 따라 내려갈 겁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는 야 이거 안 따라가는 거 아니야? 이번 상황은 독특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게 드디어 살짝 꺾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좀 더 봐야 되긴 하죠. 몇 달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정말로 이게 다시 추세를 따라가는 것으로 과거의 상관관계가 남아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는 거다. 드디어 시차가 다 해결되고 그러면 내려갈 룸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거비가 CPI에서 차지한 비중 35%거든요. 물가의 혁혁한 공을 앞으로는 세울 수 있게 될 겁니다. 제가 근데 물가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께서 많이 혼돈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냐 하면은 그것은 이제 어디에서 그런 게 오냐 하면 제가 볼 때에는 인플레는 너무 잘 알아요. 물가 올라가 와 인플레. 근데 물가 내려간다 표현하면 물가가 마이너스 2% 4% 나온 게 디플레이션입니다. 진짜로 물건 가격이 내려가는 거예요. 자, 100원 하던 물건이 인플레 가서 110원이 됐어요. 그러다가 다시 100원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인플레와 디플레를 경험한 거죠. 근데요, 디스인플레라는 게 있어요. 파월 의장도 이걸 얘기하고 있고 제가 말하는 물가가 내려가고 있다는 것도 디스인플레입니다. 이건 뭐냐? 자, 인플레가 왔어요. 100원짜리가 110원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112원이 됐어요.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10%에서 뭐 쉽게 퉁치면 한 2%로 떨어진 거죠. 우린 이걸 물가 떨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디스인플레라고 하는 거죠. 연준도 목표가 보세요. 지금 그 전에 물가가 9%나 올랐으니까 우리가 향후 물가 목표를 마이너스로 잡을게요가 아니에요. 물가 목표치 2%로 내려오면 돼요라고 해요. 내려온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디플레이션을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중앙은행이 정책의 기준으로 삼는 것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다 디스인플레이션입니다. 2%의 물가 상승률입니다. 마이너스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도 와 이제 드디어 주거비 내려오기 시작했어요가 내가 사는 데는 주거비가 안 내려가던데 그게 아니라 주거비 상승률이 꺾여서 상승폭이 둔화되기 시작했어요 라는 거를 디스인플레를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뭐 전년 동기 대비가 조금 이렇게 꺾인 거 가지고 뭘 그래 하시겠지만 최근에 전월 대비로도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주거비 쪽에서는 이제 하방 압력이 생긴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연초가 생각이 나셔야 돼요. 연초에 갑자기 CPI 가중치를 바꿨잖아요. 원래는 2년에 한 번 하던 건데 이제 매년 하겠다 그랬죠. 그리고 이번에 가중치를 바꿀 때 제일 크게 바뀐 게 주거비의 비중이 2% 늘어났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보통 가중치를 바꾸게 되면 그 이제 가중치 늘어난 거는 그 전에 엄청나게 물가 상승이 높게 나왔던 애가 가중치가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은 가중치가 바뀌고 초기에는 물가가 올라가는 데는 또 가속도가 이게 경향성이란 게 있으니까 원래 예상치보다 물가가 좀 더 높게 나올 것이고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원래 예상치 대비해서 오히려 그것이 물가를 안정화시켜준 역할을 할 거다. 실제로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됐나. 22년도엔 그런 일이 발생했었죠. 상반기까지는 물가 그 바스켓을 가중치를 바꾼 것 때문에 물가 상승이 실제가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왔고 하반기에는 더 낮게 나왔죠. 지금 어떠냐면 1월달 예상치 대비 높게 나왔어요. 2월달 예상치만큼 나왔어요. 3월, 4월 예상보다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요 요소를 보고서 지금 가중치를 바꾼 건데 요 요소가 이제 힘을 발휘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비가 꺾여 내려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근원 물가가 하반기에 물가 안정화에는 기대주로 꼽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근원 물가가 아픈 손가락이죠. 야, 뭐 헤드라인 내려도 근원 여전히 높은데 연준이 그런다고 맡길까? 근데 근원 물가가 전 좀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하반기에는 오히려 우리가 근원 물가를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헤드라인 물가 같은 경우에 저는 요번에 이제 4.9잖아요. 그러면은 전월 대비해서 한 0.2에서 0.3 정도
페이스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다음 달 물가가 나올 때에는 4% 초반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이 나올 때에는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달은 6월 달께 7월 달 초중순에 나오겠죠. 그거는 3% 내외가 나오게 될 거예요. 운이 좋다면 2% 후반대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디에 기인을 하느냐. 물가가 좀 안정화된 것도 있지만은, 기저가 너무 낮아요. 베이스 이펙트가 있는 거죠. 왜냐? 헤드라인 물가의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 숫자가 6월달이 9.1%로 제일 높았거든요. 그러니 전년 동월로 따질 때 23년 6월이 가장 이제 좀 낮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가을엔 또 좀 올라갑니다. 3% 한 중반, 좀 더 높은 중후반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연말부터 꺾여 내려와서 내년에 재차 하락하는 그림으로 헤드라인은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근원은 어떠냐? 근원의 작년 정점이 헤드라인과 달라요. 22년 9월이었습니다. 그렇다란 말은 뭐냐면 헤드라인이 6월까지 저점 찍고 7월, 8월, 9월에 좀 올라가기 시작을 할 때 그때부터는 근원이 이제는 또 좀 꺾여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는 거죠. 바톤 터치입니다. 물론 베스트 시나리오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래도 제가 희망회로를 좀 돌려볼 수 있는 거는 주거비가 빠지기 시작을 하니까 저도 좀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근원 쪽이 하반기에는 좀 기대주의지 않을까이고 실제로 제가 보고 있는 좀 선행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바로 구인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요게 한 6개월 선행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치면은 여기 보이십니까? 한 9월 정도 때부터 해서 이게 좀 가파르게 슬로프가 가팔라지죠. 내려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좀 겹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서 저는 하반기에 이제 오히려 가을 때부터는 근원 물가가 좀 속도를 내면서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을 한번 해봅니다. 사실 이제 요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비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은 높아요. 그리고 전월 대비로도 어쨌든 이게 기여를 많이 합니다. 워낙 비중이 커요. 근원 물가 전체 중에서 43%가 바로 주거비가 차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거비까지 빼고 많이들 보시는 진짜 서비스 물가, 진짜로 근로자들 임금 상승률과 관련된 물가, 슈퍼코어 물가 봐야 돼라고 하면 그 슈퍼코어 물가요. 놀랍게도 이번에 0.1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전월 대비. 물론 이것도 경향성인지는 봐야 됩니다. 갑자기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근데 이번만 봤었을 때에는 사실은 종합해보면 물가는 정말로 좋게 나왔다. 세분에어까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11일 목요일에 이제 그 경기가 과연 이제 침체로 가냐 마냐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느냐 마느냐라는 거 우리나라 수출을 많이들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출 속보도 좀 사람들이 중요하게 보는데 어쨌든 최악의 순간은 지난 것 같아요. 1에서 3월에는 일평균 수출이 마이너스 한 평균 16%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지난달은 마이너스 10.4%, 1에서 10일까지는 마이너스 10.1%가 나왔습니다. 이게 속도가 빨라져서 회복이 되면 아주 제가 볼 때는 좋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의 생산자 소비자 물가인데 사실 중국은 좀 딴판이에요. 물가 상승률이 전월 대비가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 0.1이에요. 디플레 직전입니다. 생산자 물가는 여전히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폭이 더 깊어졌어요. 물론 중국의 생산자 물가 낮아지면 미국의 수입 물가 낮아져서 물가 안정에 좀 기여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이제는 중국이 경기를 이끌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를 이끌어가는 곳이 물가가 너무 낮아지는 거는 그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걸 뜻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오히려 중국에서 물가가 좀 좋게 나오는 걸 사람들이 제가 볼 땐 투자자들이 좋게 평가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좀 높아져도 이것 때문에 물가가 자극받는 것보다는 경기가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거에서 가지는 두려움이 더 클 것이다 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영국이 금리 결정했는데 특별할 건 없었습니다. 다 예상대로 나왔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연속은 예상보다 약간 아래 적게 나왔고 신규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서 또 침체 논쟁을 불러일으켰죠. 근데 최근에 미국의 실업 데이터는 좀 독특해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전에 비해서 높게 나옵니다. 근데 월별 실업률 그 다음에 실업자 수 증가를 보면은 증가가 없고 실업률은 되게 낮아요. 이런 일이 왜 발생할까?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데, 그건 지난주에 몇 가지 가능성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요, 그 다음 날에 좀 괴이한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부정수급 이슈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부정수급 이슈가 있는 것 같다. 왜냐고 보니까 매사추세츠 주에서만 과도하게 청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요게 보시면은 지금 이 그 청구 흐름이거든요. 다른 데는 비슷해요. 요게 매사추세츠 주인데 혼자만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이제 늘어난 증분 있잖아요. 증분의 절반을 매사추세츠주 혼자서 차지를 했더라고요. 그래갖고서 이게 무슨 일일까라고 했었을 때 지금 이제 뭐 확실히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뉴욕주 노동부문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의 증가가 개인의 실제 실업보험 신청이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사기 시도가 반영이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슈도 한번 지켜보시죠. 그 다음으로 미국의 생산자 물가 나왔는데 뭐 예상보다 약간 낮게 나와서 사실 지난주에 물가 쪽은요 다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안도감을 줄만 했는데 근데 그보다 더 큰 이슈들이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지요 아니면은 뭐 은행이나 대출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은행에 대해서 그 팩웨스트가 예금이 감소했다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또 한번 출렁거렸었죠. 그 전에만 해도 4월 말까지 우리 예금이 조금 들어왔어요 라고 이 은행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뭐 이제 그 자금 조달 계획이 있다라는 것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퍼스트 리퍼블릭 문제도 생기니 예금이 또 한번 미니 뱅크런이 자기네 입장에선 발생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 예금이 9.5%가 감소했다. 그러면 1분기 말 예금이 이 정도 있었으니 20억 달러 후반 정도가 감소한 것이다라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액수가 좀 적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문제가 된 데들은 다들 자산 규모가 2천억 달러 이렇게 됐었습니다. 근데 팩웨스트는 지금 한 400억 달러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처음에 문제 생겼을 때는 좀 그래도 굵직했다면 지금은 좀 작아진 거죠.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이 문제가 점점 작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끝난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20억 달러 후반이 줄었다. 이게 이제 그 VC 고객 중에서 몇몇 대규모 인출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무보험 예금이 50억 달러가 남아있다라고 해서 아직까지도 추가로 이 금액은 다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를 남겼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 똑같이 원래 도매급으로 취급받던 웨스턴 얼라이언스에서는 자기네는 예금이 그 기간에도 늘었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래서 최근 보시면은 소형은행들도 빠질 때에 약간의 차별화가 발생합니다. 같이 나같이 와 빠지는 거에서 더 빠지는 애 있고 나머지들은 약보아 뭐 이런 수준으로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중소형 쪽에서는 제가 볼 때는 팩웨스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몇몇 군데도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몇몇 군데에서도 조금 한계 상황에 오는 데들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퍼스트 리퍼블릭 사태가 딱 끝나고 나서 연준 급전 사용이 크게 줄었습니다. 근데 5월 12주간에 113억 달러가 또 늘었어요. 자, 보시면 팩웨스트는 27억 달러가 줄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113억 달러, 금액이 훨씬 커요. 그렇다라는 건 딴 데도 어딘가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고, 그랬을 때에는 소형 규모 은행 중에서 몇몇 군데들이 지금 또 본인들 상황에서 미니 뱅크런이 발생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소형은행 이슈는 계속해가지고서 조금씩 더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의 그 크기 자체는 계속 좀 작아지고 있다라는 정도이고요. 금요일 가게 된 물가 마이너스가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 봤을 때에도 그 전월이 그 수정된 것까지 치면은 예상보다 오히려 조금 더 낮게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출입 물가만 봐서는 아주 디플레적이다. 예, 더 디플레적으로 갈 필요 없습니다. 물가 잡기 위해서. 이제는 반등해주는 것이 오히려 경기가 좀 살아나나? 라는 오히려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나 이제 주가 좀 금요일에 살짝 이제 내렸는데 제가 볼 때는 미시간대 발표가 제일 컸지 않나. 원래는 사람들이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봅니다.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 전월에 좀 크게 뛰었잖아요. 그래서 좀 더 하락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보다는 적게 하락했어요. 그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좀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 인플레가 지금 나오는 거 당장으로는 좀 내려가는데 사람들 사이에 기대 인플레는 여전히 잘 안 꺾여서 이거 잡기 어려운 거 아니야? 또 있고요. 다만 근데 이제 뉴욕 기대 인플레는 이보다는 좀 더 빠졌기 때문에 이것도 좀 더 봐야 되긴 해요. 그다음 장기 기대 인플레도 5년 5년짜리 그 수합 레이트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요것도 약간의 이슈 플러스로 지금은 침체에 아무래도 우려가 제일 큰데 소비자 심리 기대 지수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그 침체 우려가 있는 것 같아. 그게 부채질이 되었죠.
다음으로 이제 원유 쪽은 보시면 원유가 또 좀 빠져서 70불을 겨우 지켰어요. 근데 요거는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원래는 유가를 올릴 만한 이슈죠. 자,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이 나와서 6월까지 여러분 그 전략적 비축유 방출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끝나면은 이러면 끝나자마자 바로 재매입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준은 예전에도 밝혔습니다. 한 67에서 72달러 정도면 매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유가가 요 정도가 바닥이지 않을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근데 이 뉴스가 나와도 그날 금요일에 빠진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말만 무성했었던 왜 그 이라크 북부 지역에서 쿠르드 쪽에서 튀르키예로 나가던 수출이 지금 갑자기 이제 그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막혔다 그랬잖아요. 이게 거의 한 40에서 50만 배럴 되는 거. 근데 이게 자꾸 재개된다 말만 있다가 진짜로 이제 주말에 재개가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50만 배럴 나오니 이거 좀 전략적 비축유 방출은 30만 배럴이거든요. 이게 더 큰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또 조금 떨어졌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유가가 양쪽 다 별로 그렇게 막 힘이 없다. 예, 박스권이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다음 이제 연준에서 의장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부의장 브레이나드가 지금 백악관으로 떠났죠. 공석인데 부의장을 선출을 했고요. 임명을 했고요. 그리고 부의장을 기존 이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신규로 위원을 한 명 더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나왔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보시면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보면 필립 제퍼슨 기존 연준 위원이 부의장으로 임명되었고요. 요분은 이제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요. 그 다음에 아드리아나 쿠글러 세계은행 집행이사를 신규로 연준 위원으로 임명했는데 라틴 계열 최초입니다. 그리고 콜롬비아계 이제 라틴 계열인데 최초고 여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인종하고 성별 균형을 맞춘 것 이외에는 특별할 게 없다. 그래서 연준의 전체 색깔에 대해 갖고는 영향을 미칠 임명이 아닌 것 같다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면은 은행, 예금 대출, 대형 소형 은행 데이터가 매주 금요일에 장 끝나고 나오죠. 보시면은 이번엔 또 지난주하고는 반대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까지는 계절 조정 반영 후로는 예금이 늘었는데 계절 조정 반영 전으로는 예금이 크게 감소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게 이제 납세 시즌이기 때문에 그 특이성이 반영된 거다였는데 요번에는 그게 이제 반대로 나왔습니다. 계절 조정 반영을 하면 예금이 줄었고 반영하기 전에는 실제로는 예금이 은행들이 증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계절 조정 반영 후 기준으로만 최근 3주 납세 시즌 데이터를 보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에 보면은 거의 뭐 별다른 여러분들 특이성을 못 느끼시죠, 그렇죠? 그래서 납세 시즌 고려하면 별다른 특이성은 없는 것 같다. 근데 어쨌든 그 사이에 예금은 합쳐놓고 보면 거의 한 2천억 달러가 감소했다. 그래서 별다른 특이성이 예년에 비해서는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은행에 좀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황에서 예금 감소는 몇몇 또 소형은행에게는 좀 뼈아픈 일로 작용을 하게 될 것 같다 정도이고요. 그래도 어쨌든지 예금이 또 이제 감소하다가 납세한다고 이젠 조금 증가했다. 또 이제 계속해서 한번 보시죠. 근데 사실 이보다는요. 좀 대출을 더 보기는 해요. 최근에는. 왜냐면은 이제 크레딧 쪽에서 혹시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신용 경색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거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그 전까지는 어쨌든 대출이 반영 후든 계절 조정 안 하든지 간에 계속 늘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반영 전으로 봐도 너무 소액만 늘었고 반영 후로 보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갖고서 오히려 또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게 마이너스가 나온다. 반영 전 기준으로도 마이너스가 계속 연달아서 뭐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제 연준 위원들이나 시장에서 야 이거 신용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좀 우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정적인 코멘트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요 요소에 대해서 아마도 시장이 제일 많이 신경 쓰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주에 또 좀 많이 는 게 있으니 뭐 일단은 그리고 요 숫자들은요 이번에도 사실 그랬는데 지금 막 재조정되고 이 숫자는 진짜로 생각보다 그 리비전이 너무 많이 돼요. 그래서 이거 이제 자꾸 이제 매주 보다 보니까는 이거 조사가 참 그렇다 거시기 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또 봐야죠. 이게 그래도 중요 데이터라 하니까. 그래서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쭉 뭔가가 나오냐 안 나오냐를 여러분들께서도 흐름을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채 10년물은 계속 횡보 중이고요. 별다른 이슈가 없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뭐 또 앞서 이제 뭐 이슈 다 말씀드렸으니까 뭐 횡보 중이고, 실적 시즌 거의 끝나가는데 뭐 큰 차이 없습니다. 뭐 큰 차이 없이 끝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어쨌든 이제 총평을 해보면 가장 큰 이벤트였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잘 넘어가서 다행이다. 그 다음에 근데 뭐 다른 이슈들이 있으니까는, 근데 그거는 또 좀 지켜봐야 되니까는 뭐 그거 뭐 계속해서 그거는 좀 이렇게 지그시 시장에 압박을 가하는 이슈들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기는 하다. 뭐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86번가에서는 뭐 계속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 주는 이제 뭐 침체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다 보니까는 뭐 이런 이제 기존엔 제가 이런 거 일정에도 적지도 않았지만은 이제 침체에 대한 여부가 중요히 적습니다.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나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활동 지수, 그리고 소매 판매 나옵니다. 미국. 그 다음에 컨퍼런스보다 경기 선행 지수. 요거 같은 경우에도요, 지난달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데이터가 리비전이 됐어요. 그래, 하향 리비전이 좀 크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안 좋게 영향을 줬었는데 이번엔 어떨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파월 연설이 있습니다. 금요일에. 정말로 파월이 어떤 시그널을 통화정책에 대해 줄지 또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소매 판매 관련해서는 결국에 이게 또 침체 논쟁을 불러일으킬 텐데, 제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카드 사용 데이터가 좀 정확성이 더 컨센보다 높다는 말씀 드리잖아요. 근데 요번에 보면 일치합니다.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카드 지출율 데이터도 전월 대비해서 헤드라인을 0.7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근원이 좀 달라요. 이게 자동차 제외거든요. 자동차 쪽이 좀 좋았대요. 그래서 자동차를 제외하고 보면 카드 데이터는 0.2 보고 있고 컨센서스는 0.4를 보고 있어서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그 전월들은 좀 차이 컸잖아요. 그래서 소매는 요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치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지난주에 대한 이제 정리 내용이고 좀 빠르게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좀 목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감기 이런 거 조심하십시오. 지금 200여 종류가 다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보면은 걸렸다 나왔다 하는 것 같아요. 빠른 시간 안에 열이 올랐다 내렸다 막 그러고 하는데 증상도 달라요. 그래서 이제 난감한데 여러분들도 이거 좀 감기 이런 거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제가 여러 가지들 활동들을 좀 재개를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제 제가 나온 영상도 또 좀 공유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라이브도 이제 제가 한 달 정도 뒤면은 컨디션이나 다 회복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 정도 지나서 한여름에도 이렇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 면역력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동안 저도 이제 못해왔던 숙제 해야죠. 자, 일단 거인의 어깨, 이게 지금 몇 달째 못하고 있습니까? 그죠? 거인의 어깨에 대해 가지고서요 저희 독서 모임 할 거고요. 3주 뒤입니다. 6월 3일날. 네. 그래서 요거는 특히나 이제 피터 린치 파트, 그때 한번 저희가 이제 이제 투표를 했으니까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책이 나왔는데 안 하는 것도 또 이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제 책에 대해 가지고서도 그 독서 온라인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요 한 달 뒤입니다. 6월 10일 날. 네, 투자의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 된다. 요거 관련해 가지고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을 더 볼지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제 책에 굳이 내용이 아니라 왜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적었냐, 구성을 왜 이렇게 했냐, 뭐 그런 거에 대한 그냥 좀 얘기를 풀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저도 좀 고민이 돼요. 그래서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있으면은 공유를 여러분께 드리겠다라는 거고요. 일단 요 책은 이제 한 달 뒤에 여러분들께서도 또 좀 이렇게 보실 시간이 필요하시다 보니까는 이제 한 달 뒤에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3주 뒤에는 거인의 어깨, 4주 뒤에는 투자의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 된다를 보는 것으로 그렇게 또 이제 일정 공유를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